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법부와 사회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별도로 조직된 것이라면 행정부는 고대 국가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입법기능과 사법기능이 분리됨으로써 오히려 과거에 비해 권한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별도로 조직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고대 국가에서도 입법 기능과 사법 기능이 정치 영역의 고유한 기능이기는 했지만 분리가 이루어져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의 핵심적인 기능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 및 정책 집행에 사용되는 세출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출 얘기죠. 단위 100만원. 2018년도 총 세출은 약 한 363조 가까이 되죠. 예산안이죠. 이 금액을 보면 국회가 한 6천억 가까이 배정되어 있고 대법원이 한 1조 9천억, 헌법재판소가 한 450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4천억 정도, 대통령 및 행정부 소관이 한 361조 가까이 되죠. 대부분의 예산은 행정부에서 집행이 되는 거죠. 음, 조직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인적 토대나 물적 토대가 그만큼 많이 배치되어 있겠죠. 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입법부와 사법부 소관의 세출 금액보다 대통령 및 행정부 소관의 세출 금액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행하는 기능이 다양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일정 크기 이상의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당량의 현재의 행정부를 알고자 하면 행정 기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부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확인 가능합니다. 성문법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법이라는 것은 현 시대의 인간의 관념을 거쳐 생성된 것이라서 간접적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 자료는 되지 않습니다. 행정부를 구성하는 최초의 핵심 기능은 생존 수단을 확보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족, 기업, 국가는 물론이고 짐승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기능은 생물로 구성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기능으로서 자연적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렵 채집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냥 시 효과적인 사냥 방식 및 사냥물에 대한 지식, 자연 환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되고, 사냥을 통해 획득한 생존 수단을 분배하거나 관리할 필요성도 발생합니다. 즉 분배, 보관의 기능이 파생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농경사회의 정치 영역에서도 이 기능은 이어져 왔고, 현시대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영역 행정부에서도 이 기능은 핵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생물로 구성되는 집단에서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핵심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애써 거부하지 않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연구할 때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나누거나 각 민족마다 농경시대 때 영토를 넓힌 정복자를 영웅으로 추앙하는 머리도 그 근원에는 이 기능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산업혁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각 국가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지도자를 영웅으로 여기는 것도 이 기능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요. 번영의 토대를 어 그래요. 마련하는 협력한 기회를 하면 영웅으로 추앙받죠. 고대부터. 왜 그런가요? 생존을 원활하게 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어떠한 화려한 논리도 정책이 간직된 의지의 형태가 어떠하든 그릇된 것이면 삿된 것입니다. 그렇죠.
한때 공산주의 이론이 전 세계에 유행하여 많은 공산국가들이 건국되었으나 대부분 멸망하고 남아있는 공산국가들마저 이 시장제도를 도입하는 원인 역시 이 기능이 공산국가 치하에서는 제대로 수행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음, 생존수단을 확보 유지하는 기능이 중요한데 그렇다 해서 어,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죠. 뭐 일부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는 어떤 식으로 참여할까요? 생존에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게 정부의 기능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분배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분배의 형식을 정하는 기능과 집행하는 기능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 영역들이 통합된 관계로 인식이 용이하지만 현 시대 사회에서는 근본이 되는 분배 형식을 정하는 기능은 입법부가 담당하게 되었고 행정부는 집행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예전에 비해 인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졌죠. 사회도 복잡해지고 정부도 복잡해지고 행정부 역시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정책을 의회에 제안하기 때문에 분배 형식을 정하는 기능에 참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기능은 입법부 행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통합되어 있으니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상권이 비교적 선명하게 구분되는 대통령제 역시 정당을 매개로 공동으로 기능이 수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수렵 채집으로 생존을 이어가던 시대에는 보관형을 포함한 분배 형식은 가족의 구성원 수에 입각해 분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족의 구성원 수에 입각해 분배되지 않으면 사냥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자식들 역시 성장하여 공동체의 수렵이나 채집 활동에 참여할 잠재적 구성원이기에 공동체에서 책임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사냥을 하고 획득한 생산물의 양을 다르게 분배하면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분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은 기껏해야 수십 명, 많아봐야 수백 명입니다. 획득한 사냥물이나 많아봐야 100명이겠죠. 채집한 산물의 경우 공동으로 식사하고 공동으로 필요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분배받은 몫이 많은지 적은지 인식할 수 없으니 분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십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가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수십 명이 모여 사는 거예요.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인원수가 작다 보면 가족으로 인식할 수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래요. 현실적으로도 가족으로 볼 수도 있겠죠.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신분제가 확립되는데 신분은 지닐 수 있는 생존수단의 양을 설정한 것입니다. 고려시대를 보면 귀족, 중력중, 양인, 천민으로 나누어지는데 귀족의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생존수단의 양에 한계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려시대 농장에 대한 규정, 산천을 경계로 삼았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귀족은 농장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했죠. 중류층은 향리전을 정책용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양인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토지로 살아갔습니다. 천민은 소유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노비는 소유물이기에 노비의 것은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양인들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토지를 소유로 인정받은 것은 선천적이고 논리적으로 당연한 계결이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재산의 공유와 사유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을 공동으로 수행했기에 농경사회로 변모한 이후 토지의 사용 방식에 관한 문제는 상당 기간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약속이란 듯이 사유를 인정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경작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시간만 일하는 사람이나 10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분배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해야 한다는 규칙을 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칙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시간만 채우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 역시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한다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다 또 기술이나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다르니까. 대충 시간만 채우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당연히 나타납니다. 시간을 채울 경우 동등하게 분배받는데 고데기 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도자는 토지를 분배하여 경작하게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냥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농사는 인간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의 양이 측정이 가능해져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일 때는 수십 명으로 구성된 사회일 때는 다 가족처럼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규모가 커지면 구별이 되기 시작하겠죠. 다 가족으로 인식 안 하겠죠. 실제로도 그러하고 시장이 성숙한 사회에서 구체적인 분배 형태는 이윤, 임금, 봉급, 기부금입니다. 이윤이 자본 즉 기업체를 생성시켜 활동 지출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윤은 임금을 생성시키는 근원입니다. 기업 소유자의 이윤의 일부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가 세금으로 전환되어 봉급의 근원이 되며 이윤의 일부, 임금의 일부, 봉급의 일부가 기부금을 생성시킨다고 하겠습니다. 자연적인 가업종 및 개별 기업의 이윤이 발생 소멸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으므로 기업 소유자들에게 맡겨야 하는 부분이지만 분배 형식을 이윤이 소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사회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업이 모든 소득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자 소득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기업 소유자의 소득의 뿌리이기도 하고 정부 세금 없이 기업의 바탕에서 생기는 거죠. 근로자나 기업 소유자나 기업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 이유는 자본적 현실적 형태인 기업은 임금, 봉급, 기부금의 총량을 결정짓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과 봉급은 적정 임금의 형태와 적정 봉급의 형태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측정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질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질은 구체적인 가격을 형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통일성과 상일성을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동일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활동의 동일한 활동 시간은 마땅히 동일한 가격을 형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논리인 것입니다. 물론 기부금은 이윤이나 임금처럼 적정 기부금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의 자의에 의해 기부금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는 시장의 성숙함에 따라 인격 개념이 보편화되고 민주정치도 역시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인데 민주정치 제도의 성패는 적정 임금과 적정 봉급이 실현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 주석이 있죠. 적정 이윤, 적정 임금, 적정 봉급을 실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생길 수 있다. 어떤 이는 시장과 민간 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며 어떤 이는 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이치상으로나 전자는 맞고 후자는 틀렸다. 민간 기업과 시장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증가시켜서 사회 구성원을 풍요롭게 하겠다. 실제로 그런 정책이 시행됐죠. 예를 들어 현 시대는 또 많이 시행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요. 그 역할을 맡았죠. 그 결과 절대 빈곤 해결하면서 많이 좋아진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대표적인 이들이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죠. 다 실패했죠. 그래요. 그리고 실패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죠. 집회, 시위가 합법화되면서 특정 노조 단체들이 위력으로 적정 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끝없이 인상시킴으로써 전체 사회의 임금과 물가를 상승시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변화시키면서 직업수가 감소하게 하거나 정체되게 하며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진사회를 이룩한 서구 사회가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할 때 이윤의 법칙과 정의 법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윤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정의가 어려진다고 판단하여 이윤이 생겨나게 하는 시장을 파괴하고 권력의 선의의 분배를 맡기자는 것은 비유하자면 농경사회의 분배 형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한마디로 무지 극단적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회 시위를 인정하더라도 적정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집회 시위는 교육과 법을 통하여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죠. 기본적으로 이건 왜 생기나요?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요. 시장이 맡겨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억지로 법으로 조정하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요. 투자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익을 보지만 투자가 잘 안 되면 직업이 생기기가 어려워지고, 뭐 실업자나 직장을 잃은 이나 근로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큰 희생을 보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보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에 여기 주석이 있죠. 이건 했고, 이제 보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에 크게 의존하던 수렵 시대에는 비축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에는 생존수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축된 생존수단들은 누군가가 관리하며 적절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초기에 이 기능은 생존과 직결되므로 중요시되었을 것이며 관리자는 곧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기능이 정치 영역에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진대법이나 고려의 의창이 보관 기능의 흔적입니다. 정부 기능에는 보관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의 진대법, 서기 194년에 시행된 고구려의 빈민구제 정책이다. 설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있었죠. 고려의 의창, 서기 986년에 시행된 고려의 빈민구제 정책이다. 복지 정책이라는 게 복지 정책의 뿌리는 고대에서 있었죠. 복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정부에. 근데 어떤 의지에 입각해서 시행하냐는 거죠. 빈민구제책으로 시행되었다. 이것은 맞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서 뿐만 아니라 악용되기도 하였으며 정치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적 영역의 인구 구성원들인 귀족들 역시 이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조선말 삼정의 문란 중에 보면 환정의 문란이 있는데 이는 중흥기에 식량과 씨앗을 빌려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시작은 뭐 고구려 진대법이나 고려 의상처럼 빈민구제책이었죠. 하지만 추수기에 빌려주는 곡식이 환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10% 이자를 붙였는데, 그래요.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자를 좀 붙였겠죠. 후에 50% 이자를 붙였으면 빌릴 필요가 없는 농민에게도 강제로 부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했죠. 이자를 수탈의 수단으로도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권력을 이용한 수탈. 이자를 50% 붙이거나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조선이 특수한 상황이지만 농경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귀족들이 광대한 토지 소유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대부분의 농민들이 소상으로 전락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탈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분란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 갈등이 심화되고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면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면서 고대 농경국가를 멸망하게 되죠. 현 시대의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정책 영역에서도 보관 기능은 포착됩니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실업수당과 같은 것들이 그러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기능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이양하였는데 금융기관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윤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자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무이자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기능은 정치 영역에서 회수하여 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악용될 경우 인간을 노예화하는 악의 근원 중의 하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정치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보안 기능을 특히 소홀히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비를 안 하려고 하죠. 정치 지도자의 인기가 있다 보니 여유가 발생하면 주관이 각하여 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겠으나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써버리는 것은 업적을 쌓아 권력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함인데 그럴 경우 요긴하게 써야 할 시기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이나 베네수엘라가 보안 기능을 소홀히 다루어 낭패를 보았으며 최근 10년간 비축된 여유분의 재산 없이 한국이 복제한다고도 연일 떠들어대는데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속담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그래요. 자원 같은 천연 자원 같은 거, 석유 같은 거, 그래요. 그런 것들은 또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한국에는 그래요. 돈이 되는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됐죠.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도 커지고 인간이 활동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어지간하면 다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요. 아무리 석유가 많아도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타락한 의지에 그릇된 활동을 하게 되면 가난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죠. 그리고 아무리 큰 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타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월이 흐르면 별 볼 일 없어진다. 영국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영국은 지금 현 시도 잘 나간 나라지만 과거에 비하면 국력이 많이 쇠약해진 것이지요. 생존수단의 확보 유지 기능, 분배 기능, 보관 기능은 정치 영역의 핵심 기능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서 행정부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세 기능 중 한 가지 기능이라도 잘못되면 국가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기능은 집단을 이루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이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생존에 필요한 필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별 공간별 형태가 다를 수 있으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치 사상이나 역사 이론이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 세 기능 중 한 가지만 빠지더라도 엉터리이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상이나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엉터리 사상이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생존이 불가능하게 하잖아요. 공산주의에 입각한 제도나 정책은 엉터리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열적 금화동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다가 말았죠.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지관에 대해서 설명하죠. 지관은 어떤가는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하는 방법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니 어떤가는 신도 당연히 드러나겠죠. 어떤가는 마음에 어떤가는 신의 뜻이 드러나겠죠. 어떤가는 신의 뜻으로 이루어진 게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니까. 지관. 그치면서 살펴라. 그치는 것의 대상은 역수작용이 된다. 살펴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살펴라. 그러겠죠. 그쳐라 이러니 역수작용을 그치라 이러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멍하게 앉아있으면서 그래요. 욕구를 끊으려 할 수 있는 거죠. 욕구를 끊으려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도 많이 하죠. 숨쉬기 운동만 하면서 멍해지는 상태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잘못 풀이해서 그런 거예요. 럭스의 작용을 그치라 해서
늑스의 작용을 그치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늑스의 작용을 그치라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을의 작용을 일으키라 이 말인 거예요. 을의 작용을 일으키면 당연히 늑스 작용은 그치겠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불필연두중 머릿속에 생각을 둘 필요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억지로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단어 선천조규 개념 편요. 다만 선천조규에 생각을 묶어두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선천조규는 예전에 설명했죠. 그래요. 연중과 마찬가지, 연중과 같은 말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생각을 묶어두면 된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차차 살펴라 이 말인 거죠. 광시 활발발적 동서 빛이란 것은 살아서 펄펄 뛰는 것인데 무슨 말인가요? 빛은 어떤가는 신의 뜻이죠. 어떤가는 신의 뜻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그래요. 묶어둘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개념어 조규지중 광자연 투입 생각을 조규에 묶어두면 기초의 구멍 즉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묶어두면 광자연 투입 어떤가는 신의 뜻이 빛이죠. 어떤가는 신의 뜻은 자연히 모여든다 이 말이죠. 붙잡을 수 없는데 붙잡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 말인 거죠. 불필착의어 중공량 반드시 생각을 중궁에 메워둘 필요가 없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억지로 막 생각하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중궁은 마음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마음속에서 뜻을 막 반드시 드러나게 하지 마라. 머리를 억지로 써서 알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찾아서 살펴라. 그러면 자연히 어떤가는 신의 뜻은 드러난다. 어떤가는 신의 뜻만 드러나는 게 아니겠죠. 어떤가는 신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 역시 드러나겠죠. 차수어 기 기괄진요지 이 몇 마디 말로 이미 중요한 뜻을 모두 전달하였다. 기여 입정 출정 전후 고요함에 들어서의 앞과 뒤에 해야 할 나머지 것은 이하 지관서인 정가야. 그래요. 지관에 관한 글을 맞추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뭐에 맞춰 보라는 건가요? 지관 하면서 맞춰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참뜻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연중이라고 불리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독일에서는 원래부터 있는 시초가 되는 구멍이라고 불렀는데 어떤가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저렇게 머리를 굴리는 이런 의미가 없고 연중 혹은 선천적이라고 불리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그저 살피기만 하면 된다. 어떤가는 신의 뜻은 마음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인간의 마음에는 어리작용과 늑스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기에 마음에 나타나는 뜻이 어떤가는 신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멈추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찾아 살펴놓으라면 어떤가는 신의 뜻은 절로 마음에 모여 명확히 드러난다. 반드시 어떤가는 신의 특정한 뜻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그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틈틈이 찾아 살피면 된다. 이 몇 마디 말로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어떤가는 신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을 모두 설명하였다. 나머지 내용은 핵심은 아니며 그러한 내용을
그 진짜 살피는 일을 직접 해보면 절로 알게 된다.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